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민주당 김민석 신임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통합과 당청 간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벽이 없는 원팀으로서의 완성과 소통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과 기대와 책임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대표 연임에 실패한 정청래 의원은 결과는 받아들이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이겼지만 그의 주장은 진 것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정청래가 숫자로 졌지만 정청래의 주장까지 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석 체제 출범이 진정한 통합으로 이어질지 또 다른 계파 경쟁이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여야 정치 패널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윤미 대변인, 국민의힘 정광재 전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결과는 김민석 승. 그런데 또 세부 득표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김 후보가 당대표가 됐지만은 1차 투표에서 첫 번째가 이제 과반을 얻지 못한 부분, 그래서 선호 투표제로 이제 결과가 가려졌죠. 그리고 권리당원, 대의원, 이 마지막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이긴 부분도 상당히 눈에 들어오네요. 일단 당에서는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전당대회 이 개표가 되기 이전에는 이 결선 투표 대신 선호 투표를 도입하기로 했고, 네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정청래, 김민석 두 후보가 차이를 굉장히 좀 좁힌 상황에서 선호 투표제로 가서 누군가 승리를 하게 되면 이게 명분과 정당성이 비교적 약한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뭐 비판 내지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요. 예. 그런 국면으로 가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호남 지역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승계를 좀 김민석 신임 당대표가 그 당시부터 좀 점유를 한 부분이 있고, 그렇죠. 과반에 거의 근접한 한 49%가 나왔지만 이게 말 그대로 50%를 넘어야 과반인 건데, 그렇죠. 과반에 근접한 상황 속에서 예측이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선호투표제로 마침표가 찍혔기 때문에 정당성이나 명분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또 예. 결정적으로 세 주자가 같이 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 명이 같이 표를 나눴을 때 한 주자가 처음부터 이 과반을 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이런 구조적인 부분도 있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한 대로 갔고,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표 차이를 점점 진행이 될수록 좀 넓혀왔기 때문에 명분이나 정당성 면에서 처음에 뭐 우려했던, 뭐 상대당에서 제기했던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때요? 당심과 명심에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 뭐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상 정청래 후보도 상당히 선전을 했고, 예. 그리고 명심을 가장 큰 깃발로 내건 김민석 후보가 호남을 제외하고서는 한 1%포인트 차 정도,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한 1%포인트 차로 또 정청래 후보가 이겼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어떤 그 격차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진단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결과값이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당원들의 총의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어떻게 하면 당이 더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인가에 좀 방점이 많이 찍혀 있던 네. 그 결과인 것 같습니다. 상대당에서 보셨을 때도 이번 전당대회 경선 결과 네. 평가 또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 후보의 당선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수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6.3 지방선거 결과 12대 4의 스코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웃을 수 없는 결과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저는 어제 이 민주당 당대표 선거 결과를 보고 이재명 대통령도 비슷한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번에도. 웃을 수만은 김민석 없다. 후보가 이겼지만 예. 웃을 수만은 없는 결과. 그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당심과 민심의 차이였다고 보는데요. 결국에 이번 선거에서 김민석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호남에서의 압도적 지지입니다. 네네. 호남을 제외하고 일반 여론조사라든가 타 지역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에 비해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적어도 김민석 후보를 돕기 위해서 직간접적인 메시지들을 지속적으로 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그 당권 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의 주류 세력이라는 사람들을 과거에 뭐 이른바 유시민 작가의 A 그룹에서 뉴 이재명 그룹으로 바꿔보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런 그 교체 작업에는 실패했다고 봐야겠죠. 예. 정청래 후보가 46% 가까운 득표를 했다는 것, 또 정청래 후보와 가까운 팀 정청래 이 3명의 후보가 거둔 민심에서의 득표율은 50%가 넘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 결과는 당심은 이재명 대통령과 당이 일치해서 어떤 균열 없이 예. 국정 동력을 살려야겠다 이런 것이었지만 적어도 민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한 당정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비판할 부분은 비판해야 한다라는 쪽으로 모아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전체 결과에서 계산하는 방식은 당심이 70, 여론조사가 30으로 결과는 김민석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정강재 대변인 말씀하신 그 부분 최고위원 선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이른바 그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세 후보가 모두 선출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구도가 친청과 친명이 3대2 구도가 지금 됐습니다. 선거 결과 지금 보고 계신데 자 지금 특히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 그리고 원내대표 이어서 3번째로 발언권이 주어지는 수석 최고위원으로도 선출됐습니다. 장 대변인, 그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이 결과가 나온 뒤에 SNS에 통해서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끝까지 정청래 전 대표와 함께 가겠다. 이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정청래가 숫자로 졌지만 정청래가 주장한 것까지 진 것은 아니라는 의미와 지금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아마 이제 최민희 예. 이제는 수석 최고위원이 됐죠. 예, 예. 근데 지도부 중에서도 가장 이제 앞순위에 있는 거고 의미가 그렇죠. 있는 부분이고 또 이번에 선출직 최고위원들을 보면 최민희 의원을 제외하고는 다 초선 의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제 정치적 역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기대치가 높은 부분이 있는데 아마 최민희 수석 최고가 이야기한 부분은 정청래라는 개인 정치인에 대한 어떤 지지 지원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 정청래 후보가 전당대회에서 표방했던 본인이 이후에 이 전당대회 결과가 나오고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야기했던 그래도 내가 던진 화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승리를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 해당 방송을 보면 본인이 던진 문제의식이 그 3가지로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인 DJ 노무현 이 모든 이 총결합을 이뤄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범민주 진보 세력의 통합을 이뤄야 된다라는 점 더 나아가서 예. 일단 개혁을 표방해야 된다라는 점 거기에 사실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팀 정청래라는 이 타이틀로 전당대회를 떴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어떤 가치 이런 부분에 방점을 찍고 강조를 했던 그 길을 지도부로서 최민희 수석도 아마 뭐 이성윤, 한민수 의원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 길을 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으로 좀 해석됩니다. 정청래 의원이 그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에 또 아까 방송을 좀 보셨습니다만은 본인 개인 방송에서 그런 얘기하더라고. 이제는 나도 할 말을 뭐 하겠다. 네. 내가 지금 스님도 아니고 자유롭게 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3대2 구도에서 아까 그런 뭐 통합의 관점에서 많이 좀 방점을 뒀다고 하셨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이 김민석 지도부 어떤 정책 추진 속도에 좀 변수가 있지는 않을까?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당분간은 정청래 후보를 비롯해서 팀 정청래가 지금 당의 지도부와 다른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긴 좀 어렵다. 네.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집권 2년 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팀 정청래를 비롯한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이게 지도부 회의를 할 때마다 약간의 이견을 노출하면 당원들로부터 어떤 평가 받을까요? 이번 당대표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거냐? 이런 식의 평가 받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 당분간은 당 내에서 표출될 어떤 갈등 요인이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합당이라든가 2028년과 총선과 관련한 공천 문제 이거는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지나야 대두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적어도 뭐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정청래 후보를 비롯해서 이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부를 공격한다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비판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민주당은 지금 지도부 구성과 관련해서 예. 지명직 최고위원을 2명 당대표가 지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앞두고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러니까 최고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당대표가 충분한 그립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뭐 주요 현안 중에서 검찰 개혁의 어떤 마무리도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도 새 당 지도부는 정책 변화를 할 가능성이 있는가?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이 그 수락 연설문에 예. 보면 김민석 신임 이 당대표가 창조적 수평 관계라는 이야기를 창조적 했습니다. 수평 관계. 그러니까 당청 관계를 가져감에 있어서 뭐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대로 뭐 이중대다, 그냥 거수기다 이런 역할에 집권 여당이 머물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여론이나 어떤 민심의 전달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행정부에서 이 정책을 위반하는 부분과 관련한 어떤 이 중도층이 어떻게 이 부분을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과민하다고 할 정도로 이 민심의 척도를 잘 가늠을 해야 되는 몫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건강하고도 긴장된 그런 관계를 설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걸 사실상 김민석 총리가 전 총리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 없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종속적인 관계로 당이 머물진 않겠다는 점을 정확하게 천명한 것 같습니다. 앞서고 저희가 그래픽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결과 선출직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분들과 함께 한 분을 더 보여드렸습니다. 맨 끝에 0.6%포인트 차로 낙선한 김용 후보인데, 정 대변인, 지금 김용 후보는 대통령의 최측근, 또 이 대통령이 분신과도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었던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인데, 김용 후보의 낙선, 0.6%포인트 차의 낙선은 또 어떤 의미를 둘까 싶습니다. 일단 이번에 그 최고위원 선거 구도가 예. 6명이 친명 후보였고 친청계 후보가 3명이었잖아요. 6대3. 이게 전략적으로 친청계는 접근한 거예요. 예. 3명을 뭐 이른바 생일별로 나눠서 이게 표를 분산시켰던 건 아닙니까? 근데 친명계 후보라는 사람들은 6명이 입후보를 했고, 더군다나 인미의 김영호 후보가 선거가 끝난 후에야 이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네네. 근데 그 일반인 여론조사도 8월 14일, 15일 날 끝났어요. 결국에는 마지막 표심에 영향을 미친 것은 17,000표에 달하는 그 대의원 투표밖에 없었는데, 대의원 투표도 1인 1표제가 되면서 큰 영향력을 갖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친명계 후보들을 더 많이 그 투입시키고 싶었다면 다른 두 후보가 8월 14, 15일 이전에 사퇴하면서 진작에 내려놨어야겠다. 김용 후보를 예. 밀었어야 하는데 너무 순진하게 접근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일반인 여론조사에서 김용 후보가 조금 뒤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일반인 여론조사에는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니라 무당층들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무당층 응답자들 가운데는 김용 후보가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일부 좀 신경을 썼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나머지 5명의 그 최고위원 된 분들이 현역 의원이에요. 근데 김용 의원만 비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네. 인지도나 이런 면에서도 조금 마지막 뒷심을 발휘하기가 어려웠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장 이런 논평을 해놨더라고요. 임기 2년차 대통령의 명청 대선에서 사실상 패배한 것이다. 친청계가 모두 입성했는데 대통령이 도운 분들은 그렇지 못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상대당 입장에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비판을 위한 비판. 생각하고요. 정확한 비판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민석 후보가 된 건 어떻게 안 됐어야지. 설명할 겁니까? 예. 이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당대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과의 교감을 가장 큰 본인의 장점으로 내세운 후보가 낙점이 됐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작은 부분을 대단히 이제 부풀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게 김용 후보가 대단히 안타깝게 지도부 입성에는 실패를 했죠. 그리고 뭐 대통령의 오른팔이다, 분신이다 이런 정체성을 정치적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담지하고 있는 상징성은 컸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대통령의 어떤 그림자 안에서만 선거를 치렀느냐,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본인의 어떤 개인기도 있어야 되고 지명도도 있어야 되고, 뭐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도 좀 반영이 됐을 그것도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게 예.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좀 비교적 높게 예측이 되고 있고, 예. 본인이 원외 인사로서의 또 지명도 한계라는 것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뭐 후광을 더 이상 뭐 누릴 수는 없다. 뭐 이런 평가에는 사실 동의하기가 어렵고 네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정확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이야기한 많은 분들이 또 지도부에 입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친여 성향의 유튜버 김어준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친명이라고 내세우는 부분, 이게 자기 당선에 도움이 되는지 의원들이 따져보기 시작할 거다.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될까요? 대통령제 국가에서 예. 대통령이 제일 권력이 클 때는 대통령 당선일이라고 해요. 예.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 가치라는 게 좀 줄어들게 마련이죠.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여러 여론조사 가운데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 지지율 역전 현상이요. 네. 예. 이 데드크로스를 극복한 역대 대통령이 3명이고요. 임기 중에. 그렇지 못하고 끝까지 데드크로스 상태에서 임기를 마친 대통령이 5명입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한 번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걸 반전시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에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굉장히 어려운 난제들이에요. 네. 일단 부동산 시장 정책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반감이 굉장히 큽니다. 주식시장 관련해서 변동성 크고 예. 이런 그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정책적인 것을 들이민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성과가 내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보안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2030 특히 여성 이탈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예. 보안 수사권 문제 당장 지금 통과시켜 놓고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보완책을 마련하기도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단기간에 반등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가능한데 예. 그러면 40%대 국정 지지율이 다음 선거를 치르는 국회의원들에게 내가 이재명 대통령과 친하다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김어준 씨가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2008년 총선이 됐을 때 네. 정말 당시에 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때도 나는 친명이다. 내가 이재명 대통령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건지 그러지 않고 민주당 나름의 100년 정당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나올 건지 네. 두고 봐야겠죠. 뭐 현실적인 부분을 의원들이 고려하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김어준 씨 개인의 주장이었는데요. 조금 전에 그 정광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 현안, 하나는 부동산 정책, 또 하나가 보안 수사권 폐지 관련된 건데 뭐 관련 얘기 나온 김에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결국 사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아직 뭐 사표 수리 여부는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은 좀 잘 버텨보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사직서 제출은 좀 수리가 될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듭 예. 강하게 그 사의 표명을 드러냈었고 전당대회까지를 아마 좀 시간을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전당대회라는 건 당내 굉장히 큰 행사인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본인의 어떤 인사상의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거론이 되게 하거나 이런 부분이 이제 당에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기본적으로 당인의 자세를 잘 이제 견지하고 계신 분이다 보니까 네. 그런 판단을 했고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그럼 다시금 이걸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이제 사회직서를 정식적인 이 어떤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더는 물러서지 않고 단순한 사의 표명을 넘어서서 일단은 이 문서까지 접수를 한 그런 상황으로 봐서 대통령의 또 고심이 깊어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만약에 정성호 장관 사표가 수리가 돼서 당에 만약에 복귀를 한다면 그동안에 뭐 비공식적인 자리든 공식적인 석상에서든 이 보안 수사권 폐지 이후에 뭐 보안 장치 등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기도 했었는데 당에 복귀하면 정성호 법무장관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계시고 그 검찰 개혁의 상당한 부분을 좀 헌신적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국면의 사퇴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상 다 입법적으로 보완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네. 당에서 할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나 보완을 할 부분이나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총의를 모으는 데 있어서의 역할이 또 있으실 거고 예. 또 이런 형사소송법 개정뿐만 아니라 워낙에 이 정치적인 품이 넓은 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당청 간의 소통에 있어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가교 역할을 충분히 좀 하시지 않을까라고 예측됩니다. 뭐 건강상의 문제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얘기가 본인이 스스로 많이 좀 얘기해 왔었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은 당에 복귀해서 국회에서 어떤 보안 수사권의 어떤 보안 대책이나 후속 입법 관련된 사안에 좀 중점을 두고 역할을 할 것 같다. 그렇게 예상하시는지요?
뭐 이른바 친명 좌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당 대표가 김민석 후보가 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한시름 놨을 것 같아요. 당에 대한 장악력과 관련해서 조금 걱정을 덜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든 정성호 장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예. 저는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고 당과의 그 소통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보안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내 강경파와는 상당히 갈등 관계에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 행정부와 입법부와의 관계가 아니라 예. 같은 입법부의 동료 수평적 관계에서 좀 잘 풀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의 역할을 당내 어른으로서 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부의 일원으로서의 좀 한계가 있던 역할을 돌아와서 좀 정무적으로 좀 풀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역할을 좀 기대한다라는 의견 좀 들어봤고요. 김민석 신임 당대표. 당대표 당선 직후에 곧바로 경남 거제 이 수해가 심각한 그 현장을 가기도 했는데 이후에 오늘은 당 회의실에 그 뒷 배경 문구도 교체하면서 국민을 지키는 든든한 민주당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기도 했습니다. 어떤 건가요? 개혁에 대한 움직임, 활동보다는 민생 행보에 더 방점을 두겠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싶습니다. 이건 집권 여당의 숙명 같은 것이고요. 예. 저희가 전당대회는 당내 행사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 방향성은 뭐가 돼야 되는지, 그리고 정부를 어떻게 견인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위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지 이런 노선 투쟁이 당연히 있어야만 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당원들의 평가를 받아 안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집권 여당으로서는 민생의 가장 강조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당내에서 논의됐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도층은 너무 내부적으로 갈등이 극심화된 거 아니야? 그거를 이제는 불식시켜줘야 되는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가 이제 백드롭이라고 하는 예. 가장 언론에 눈에 띄는 그 문구를 국민을 지키는 당원을 지키는 정당에 머물 수는 없는 겁니다. 저희는 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의 편의까지 당연하지만 도모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부동산이든 경제든 고용이든 주식시장이든 여러 방면에 대한 어떤 성적표로 평가받을 수 없다라는 점이 당연하지만 신임 이 당대표 그리고 지도부의 숙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그 김민석 대표가 또 첫 일정으로 현충원 참배에 앞서서 먼저 청와대 참모진과 또 만남도 가졌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이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찾아왔는데 그 이유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당대표가 당선이 되면 정무수석이 오셔서 난을 주는 게 관례였는데 전임 당대표 때도 그렇고 지금 신임 당대표님도 그렇고 비서실장이 와서 축하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청이 당과 정부가 원팀으로 뛰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민석 후보는 전 총리였기 때문에 신임 당대표가 돼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좀 더 탄력이 붙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국민의힘에서 여당이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해요. 왜 그런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김민석 민주당 신임 당대표를 사실상 그 자리에 앉힌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것 아니었어요? 지난번에 그 국무총리를 그만둔다고 했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예. 이제 당 정말로 이 총리로서 일을 열심히 했고 새로운 자리로 가서 일을 더 잘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비롯해서 지금 결정적으로 김민석 총리의 당선에 기여했었던 호남 민심 이거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800조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김민석 후보에게 당심이 기운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과연 김민석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그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설사 그것이 민주당의 이익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노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냥 예스맨에 불과한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가 그립을 세게 잡고 청와대의 이 의지를 당에 관철시키려고 할 때 그게 과연
우리 국가 전체에도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풀어야 할 문제들이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당이 어떤 식으로든 민심의 전달 창구가 되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듣기 싫은 말 또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제기되는 의혹들 이런 거 스스로 털어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공소 취소 문제라든가 뭐 본인의 연임을 둘러싼 개헌 문제라든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면 민주당이 오히려 그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하기 나름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그 창조적 수평 관계를 잠깐 장 대변인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뭐 개헌이랄지 뭐 공소 취소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어떤 당의 좀 행정부 입장에서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좀 듣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말까지도 직언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가시화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세제 개편안 같은 경우에도요. 당에 넘어온 거예요. 이건 세제 개편안은 정부에서 낸 정부의 입장인 거고 마침표는 입법적으로 입법부에서 찍는 겁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큰 건데 그러면 1가구 1주택자 비거주자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문제의식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이건 정부안이니까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또 ISA나 아니면 이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당에서 문제의식이 나왔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고 이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피드백이 원활하게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저력인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민생을 살피는 데 있어서의 당 입장 차를 조율해 나가는 과정인데 거수기다 보다 이건 대단히 정치적인 언어에 불과하다.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그냥 공세를 위한 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대통령이 내일 그 청와대에서 이런 자리를 간다고 해요.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이 세 사람과 만찬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 뭐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당이 달라도 또 진영이 달라도 그리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인 상대라 하더라도 국민과 나라를 위한 공동의 책임을 짊어진 동반자들로서의 그 책임은 다르지 않습니다. 함께 손잡고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함께 나아가야 할 공동적인 책임을 진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동질성과 이질성이 병존합니다. 같은 것도 있고 다른 점도 있죠. 예전에 왜 그런 얘기도 했었죠. 그 죽자고 싸우면 안 된다. 뭐 그런 언급도 했었는데 그런데 정청래 후보가 계속 의미심장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숫자로는 졌지만 우리의 가치가 진 건 아니다라고 표현했고 그렇다면 정청래 후보를 지지했던 40% 이상의 당원들 김민석 신임 당대표가 이 어떻게 끌어안아야 할까? 이 신천지 뭐 문제부터 복잡한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대 진영에 있었던 상대 캠프에 있었던 뭐 누군가를 징계에 회부한달지 이런 거는 좀 맞는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노선의 다름 그리고 어떤 입장의 차이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당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예. 이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그 부분이 대단히 명료하게 이번 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드러났고 그런데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민주당은 그 정권 재창출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이 굉장히 강력한 의지가 있고 그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만들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네. 당원들의 어떤 그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지도부가 성과와 실력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이 당정 관계에 대해서도 이를테면 6.3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마땅치 않은 이게 A점이라고 하긴 부족하고 B 정도인가 성적표가 75점인가 85점인가 막 약간 애매한 성적표를 받아내니까 이게 당내 또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게 그냥 완벽한 승리, 완벽한 성과, 완벽한 민생으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당내 통합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신천지 의혹들로 좀 굉장히 좀 치열하게 맞붙었던 것들 이거 뭐 징계로 가고 그 이상까지 가는 것보다는 다른 의미의 통합이 그렇습니다. 좀 필요한 부분이다. 중요한 게 더 많다. 그런데 그 정청래 후보가 지지자를 향해서 그런 언급도 했습니다. 탈당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그 지방을 돌면서 지지자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진 정청래 후보, 정청래 의원은 이 행보가 어떤 의미인가 싶어요. 이게 단순한 굉장히 필요했을 거거든요. 이게 정치적인 재충전 차원일지 아니면 차기 뭐 총선이랄지 더 나아가서 대선이랄지
그것까지 염두에 둔 행보로 지지 세력들과 함께 뭐 도모하는 의미를 가질지 싶습니다. 이번 그 당권 선거가 치열하게 진행됐던 이유는 2028년 총선에 대한 공천권을 당대표가 갖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컷오프를 당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예. 그래서 이번 당권 선거에 실패할 경우에 2028년에도 또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저력을 보여준 거예요. 46%라는 득표는 본인이 뭐 당선되는 게 최선이었겠지만 그래도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 정도의 지지율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결과에 실망해서 탈당해서 제3의 정당, 지금 뭐 정청래 후보를 지원하는 사람들 중에는 조국혁신당을 지원하는 그룹들도 일부 겹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을 할 것 같고 당내에 자기의 지지 기반을 끝까지 갖고 가는 것이 예. 2028년 총선, 더 나아가서 이번에 사실 정청래 후보가 정치적 자산을 굉장히 쌓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김민석 예. 후보는 대통령이 도와서 50%를 넘었지만 정청래 후보는 그러한 그 대통령의 도움 없이도 46%를 기록했다는 것은 독자적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치적인 후날을 도모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총선이 될 수도 있고 예. 또 2030년에 다가오는 대선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국민의힘 상황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원내대표 투톱도 오늘 국회 일정을 취소하고 잠시 미뤄두고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남 수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 특별 재난지역 지정도 촉구했고요.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국민의힘은 국회에서도 중요한 일정이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조경태, 서범수, 권영진, 진종호 의원 등에 대한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날인데 정 대변인님 지금 네 사람의 징계 사유를 잠깐 보면은 성격이 전혀 다른 사안들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윤리에 올려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 한 건을 심사하고 다음 건 심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예. 정말로 4명이 징계 대상이 된 이유가 제각각이에요. 네. 제가 그 들어오기 전에 좀 윤리위와 정통한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예. 권영진 의원 사안을 가장 좀 위중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원내대표와 평가들을 좀 물리적인. 하고 있고요. 서병수, 진종호 의원에 대한 징계는 이게 자칫 당내 분열 그리고 약간 개파석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로 통하기 때문에 네. 피해자인 김진주 씨가 또 선처를 요구하기 위해서 직접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기도 했으니까 서병수, 진종호 의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좀 감경 사유가 존재한다라는 평가들도 들리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또 진종호 의원은 이 발언 논란 말고 또 한 건이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무소속인 한동훈 의원을 도왔다는 예. 건데 그게 개파색과 연관돼서 특정 개파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뭐 감경 사유가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네 분에 대해서 오늘 뭐 어떻게 보면 속전속결일 수도 있는데 이르면 뭐 이번 그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예. 각각의 징계 수준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징계 수위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서범수,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당원권 정지 수준을 저는 예상하고 있고 권영진 의원 사실 이게 탈당 권유가 이루어지면요 예.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명은 또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제명의 효과가 발휘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제일 높은 수위로 언급되는 권영진 의원에 대해서도 당원권 정지 수준이 될 텐데 그게 2년 이상이 될 거냐 아니면 뭐 1년 미만이 될 거냐 이거에 따라서 당내에 좀 분열 양상이 달라질 수 있겠죠. 이 상대당의 그 조경태 의원이 네. 이진숙 의원의 예를 들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굉장히 일리 있는 주장이시죠. 저는 이 네 분 오늘 윤리위에 회부된다는 분들은 각각 분별해서 정치적 맥락을 다 제거하고 이거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공당이 일하면 그러니까 당론에 따르지 않은 부분 그리고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 부분 이건 그냥 넘길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5.18 폄훼 발언에 대해서 난 이럴 줄 몰랐다. 그냥 개최한 건데 뭐가 문제냐. 그거는 5.18 이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
대해서 사실상 재정립을 어떻게 보면 좀 의도하는 토론회였다는 걸 부인할 수 없어요. 그걸 모르고 개최했다면 이거는 무능한 거고요. 알면서 나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비겁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몰랐다고 하니까 열외, 논외 이러면서 징계위에서 회부조차 하지 않으면, 논의조차 하지 않으면 나머지 분들이 이 본인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이 수용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런 징계 절차조차도 이해관계에 따라서, 입맛에 따라서 하고 있다. 이 정도 수준까지 된 건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비슷한 의견이신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는 예. 지금 당원들이 윤리위에 제소해 줄 것을 요구한 사례가 있고 그래서 윤리위원회에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왜 당에서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윤리위원회라는 것은 지도부와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그동안 누차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의원에 대한 징계는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또 예. 이 세미나의 이름이 학술적 재조명이라고 했어요. 학술적 재조명이라는 것은 학술적으로 대학 강당에서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학자들별로 이런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5.18에 대해서 이런 의견도 제시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치의 한복판인 국회로 갖고 와서 현직 국회의원이 세미나를 개최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논란들이 더 증폭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이진숙 의원이 정무적 판단을 잘못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윤리위원회가 이걸 정식 안건으로 다뤄서 실제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하니까. 가능성은 낮다. 예.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윤미 대변인, 국민의힘 정광재 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